네, 뉴스큐 시작합니다.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장관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청문회 여부와 상관없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한은 금요일까지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한상혁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오늘 요청했습니다. 기한은 오늘을 포함해서 나흘,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이 기한이 끝나고 7일부터는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윤두한 수석 발표 듣겠습니다.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재송부 시한이 청문회 개최 여부라든지 임명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이었는데요. 물론 순방 일정 어떤 변수가 있습니다만 나흘을 준 배경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재송부 기한으로 나흘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통 사흘이나 닷새, 열흘 중에서 정했는데 이번에는 사흘보다 하루 많은 나흘입니다. 윤두한 수석은 문 대통령 순방 기간이라는 이 점 때문에 원래는 사흘을 예정했다가 부득불 나흘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귀국해서 청와대에 도착하면 6일 저녁이고 또 최종 결정도 그때부터 하기 때문에 6일을 포함한 나흘을 국회에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청문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들 이제 궁금해하고 계신데 6일 전까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청문회를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특별히 청문회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가능하다고는 본다고 했고 이 여야가 협상할 일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재송부 기한을 나흘로 정한 것이 이 닷새 전에는 통보해야 하는 증인 신청을 막기 위한 전략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전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쨌든 여야 합의로 청문회를 열더라도 일정상 증인은 없는 청문회가 개최될 전망입니다. 네. 자,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재송부 요청도 했고 날짜만 지나면 조 후보자 장관 임명은 정해진 수순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르면 7일에 임명이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조국 후보자가 언론에서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을 해명할 기회가 없었는데 충실하게 어제 답변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고 이 후보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모두 답변한 것으로 안다면서 평가는 결국 국민이 하실 것으로 본다고 윤두한 소통수석은 밝혔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어제 기자간담회가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시점은 오는 7일부터고요. 그날이 토요일이고 통상 토요일에 주요 발표를 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볼 때 이 다음 주가 시작되는 8일 또는 9일에 임명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신호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6일까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야당은 청와대가 조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앞서 보셨겠지만 대통령이 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한 시한이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나흘을 남았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릴 가능성 국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청문회 가능성은 조금 열렸지만 청와대가 나흘로 정한 송부 시한에 대해 야당의 거세게 반발하면서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인사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한국당에서 증인 소환을 위한 닷새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도 대통령이 3일 뒤인 6일로 지정한 것은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그대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중대 결심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한국당에서 필요한 증인을 민주당이 데려오겠다고 하면 청문회가 열릴 수 있지 않겠냐면서 민주당의 제안이 온다면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조직적인 방해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산시켜 놓고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사흘 안에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늦게라도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되면 오늘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면서 청문회 개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차 기자, 또 한국당 기자간담회는 종료가 됐습니까? 네, 앞서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조국 후보자의 어제 해명을 팩트체크 형식으로 반박하는 맞불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3시간 만인 조금 전 5시쯤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이번 한국당의 기자간담회에서는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한 의혹이 거듭 제기가 됐습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외고 재학 시절 성적을 공개하면서 영어 작문과 독해 점수가 상당히 하위 등급이라면서 전문적인 의학 논문을 번역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도 조국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 합격 당시 서울대에 냈던 휴학계에 병원 이름도 병명도 발행 날짜도 없는 허위 진단서를 낸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조 후보자의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검찰은 각종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을 한꺼번에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딸의 논문 저자, 또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이 소환됐고 특히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채권 소송 논란과 관련해 전현직 이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성우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검찰이 소환 대상자를 선별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불러서 조사하기 시작을 했군요. 네, 지금까지 검찰이 압수물 분석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 사람들을 동시에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전현직 이사들을 오늘 오전부터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의 선친이 인수해 운영해온 사학법인입니다. 지난 2007년 조 후보자 동생과 동생의 전 부인이 웅동학원에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하지만 법인 측이 변론을 포기해 동생 측에 52억 원을 물어주게 되면서 조 후보자 가족의 배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소송 당시 후보자 동생은 법원과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는 법인 사무국장이기도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동생이 채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냈던 것이지 실제 가져간 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학교 재산에 감유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채권을 확인하려고 했던 그런 조치였다고. 검찰은 참고인 조사에서 당시 이사회 논의 과정은 어땠는지, 조 후보자와 가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마치면 검찰은 채권 소송의 당사자인 조 후보자 동생 역시 조만간 불러 조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조 후보자 딸의 논문과 관련해서도 소환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단국대 의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불려나왔죠? 네, 조 후보자 딸은 고교 재학 시절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당시 책임 저자는 후보자 딸이 인턴을 했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장영표 교수입니다. 오전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장 교수는 후보자 딸과 고교 동창인 아들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장 교수 아들이 고교 시절 조 후보자가 교수로 있는 서울대 법대 공익법센터에서 인턴을 해 이른바 스펙 품앗이를 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검찰은 저자 등재 결정 과정과 조 후보자 부부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조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 처남 가족이 14억 원을 들인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전멸기 생산업체의 임원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네, 참고인들 쭉 봤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소환조사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이 있었죠? 네, 검찰은 조국 후보자 가족 의혹과 관련한 추가 강제 수사도 벌였습니다. 먼저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가 교수로 일하는 경북 영주 동양대 본관과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 씨는 부동산 위장 매매와 딸의 입시, 장학금 관련 의혹, 사모펀드 투자 등 여러 의혹에 관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가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관련해 의전원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의대 행정실도 압수수색했고요. 한국국제협력단에도 수사 인력을 보내 후보자 딸의 해외 봉사활동 관련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해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제 11시간에 걸친 조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 여러 의혹에 대한 어떤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도 지켜봤을 것 같은데 어제 간담회 어떻게 좀 분위기 흐르고 있습니까? 네, 일단 검찰은 이른바 조국 의혹 수사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과 무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피의 사실 공표라고 문제 삼는 상황이어서 수사와 관련해서는 조금도 언급하기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팀 관계자들도 핵심 의혹을 두루 다룬 어제 해명 간담회를 별다른 입장 없이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청와대가 인사청문 요청안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조국 후보자는 사실상 장관 임명만 남겨두고 있지만 검찰은 계획한 일정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국 후보자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검찰이 공개해 언론에 보도한 것이라면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검찰 복수 관계자를 취재원이라고 밝히고 조 후보자 측의 증거인멸 혐의를 보도한 것에 대한 민주당 이철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가장 심각한 것은 피의 사실 공표와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 주고 낙인 찍는 행위라며 사실이 보도되지 않게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6차례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 질문에 직권조사 권한은 없지만 관련 신고가 들어온다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라며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밥상 재료 가격 변동에 민감한 주부들은 최근 물가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오르지는 않았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명절 앞두고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오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살펴보니 1년 전보다 배추와 무 가격이 급락했고 복숭아, 마늘, 돼지고기 가격도 내렸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LPG 가격 역시 하락했고 남자 학생복과 학교 급식비는 40% 이상 가파른 하향 곡선을 탔습니다. 농축수산물의 가격 하락과 석유류 가격 안정세,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영향 등으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0%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6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데 물가 지수로는 마이너스 0.038%로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올 들어 0%대를 지속하며 저물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 양호한 기상 여건에 따라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했고 특히 작년도 8월 달에 폭염 등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 기저효과에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통계청은 사실상 마이너스 물가 상황이 2, 3개월 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도 비슷한 진단을 내놨습니다. 일시적으로 0% 내외로 상당폭 낮아지겠으나 이 같은 공급 측면에서의 하방 압력이 점차 완화되면서 내년 이후에는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화에서의 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디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저물가가 장기화할 경우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출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경기 보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2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은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분기 역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와 재정 정책을 확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로 우리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2분기에는 한층 개선된 성적들을 내놨습니다. 속보치였던 1.1%보다 0.1%포인트 하락하긴 했지만 1% 성장률로 7개 분기 만에 최고 성장률을 달성한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1분기 역성장에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가운데 민간이 아닌 정부 재정이 2분기 성장세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전분기 0.1%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2%포인트로 마이너스 전환하였습니다. 문제는 하반기 들어서도 경기 회복의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7월과 8월에도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2%는 물론 자칫하면 연 2% 성장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악재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2% 수준에 그치거나 도리어 이것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각한 저물가에 약해진 경제 성장세까지 경기에 활력을 주기 위해 한국은행이 다음 달쯤 기준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 가운데 구직급여와 같이 실업자 지원 예산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 사업 예산은 모두 25조 7천억여 원으로 올해보다 21% 늘어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유형별로 보면 실업소득 유지 지원 사업 예산이 40%인 10조 3천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번 주 가을 장마로 인한 폭우 대비도 필요하지만 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서해로 올라와 주말에는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보여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3호 태풍 링링은 타이완 부근을 지나며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중심 풍속이 초속 20m를 넘어서면서 태풍의 눈도 형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 태풍이 제주도 서쪽 해상을 거쳐 주말쯤 충남 서해안에 스쳐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기상당국도 우리와 비슷한 진로로 태풍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우리나라는 태풍 진로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놓이게 됩니다. 태풍 자체 바람과 상층 편서풍의 방향이 같아 강풍이 더 세지며 피해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특히 태풍 중심과 가까운 제주도와 호남, 충남, 그리고 수도권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태풍에 앞서 가을 장마도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으로부터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정체전선으로 유입되며 중서부에 300mm,
남부에도 12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비바람이 가세하면 한여름보다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목천 나들목을 조금 못 간 지점에서 컨테이너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컨테이너 화물차 부분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상행선 쪽으로 넘어가면서 고속도로 양방향 통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운전자는 다행히도 다치지 않았고 타이어가 터지면서 중심을 잃었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대구 달성군 논공읍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양평 방향으로 달리던 25인승 버스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어제부터 내린 비로 도로가 미끄러운 것이 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 액상 대마뿐만 아니라 대마 사탕, 대마 젤리까지 국내로 밀반입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압수된 양이 너무 많아서 상습 투약과 공범 가능성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새벽 마약 투약과 밀반입 시도로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 수십 개의 변종 액상 대마를 숨겨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건데 여기에는 대마 성분의 사탕과 젤리도 다량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밀반입한 점을 볼 때 이 씨의 마약 상습 복용이나 공범 가능성까지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입된 양을 볼 때에 일회성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과거에부터 중독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서 검찰은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이 씨를 풀어줬는데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나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을 본다면 이게 이번 한 번이라고 아니라고 보여지는 여지가 있어서 상습성과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확인이 된다면 구속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검찰은 이 씨의 모발을 채취해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소변 검사의 경우 일주일 내외의 마약 투약 여부만 알 수 있지만 모발 검사에선 보통 1년 내의 투약 사실이 드러난다며 상습성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공개 소환 사실을 이례적으로 먼저 공개하면서 특혜 의혹이 일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건설 현장에서 비상등을 교체하던 삼성물산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삼성물산 반도체 생산설비 건설 현장에서 소방전기업체 직원 38살 A씨가 비상등을 교체하다가 2.5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에서 감전의 흔적이 발견됐으며 이르면 내일 국가수의 부검을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혼자 작업을 하다가 숨진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열차 선로에서 작업하던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숨진 A씨가 일했던 외주업체와 코레일의 자체 업무 지침과 사고가 난 열차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금천구청역에서 광케이블 개량을 위한 현장 조사를 하던 중 열차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네, 술에 취한 운전자들이 경찰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붙잡히는 사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달아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도심에서 추격전까지 벌였는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차를 세우라는 경찰관 지시에 따르는가 싶더니 곧바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아찔하게 지나치고 앞을 가로막는 순찰차를 피해 대로와 골목으로 가며 위험천만한 질주를 10분 동안 벌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음주운전자는 대학생 23살 A씨. 단속이 무서웠다는 게 달아난 이유입니다.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지만 추격전 과정에서 벌인 난폭운전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15km 정도예요.
저희 관내 만덕하고 덕천도 일대를 뺑뺑이 돌았다고 보면 됩니다. 음주운전자가 경찰을 피해 도주했다가 붙잡히는 일은 최근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심 터널에서 만취 상태로 접촉 사고를 낸 뒤 고속도로로 달아난 30대 남성이 갑작스러운 차량 화재로 붙잡혔고, 도심에서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근처 골목에 숨어있던 20대 남성도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차량 번호를 토대로 운전자 신원을 대부분 알 수 있어서 음주운전자 검거에 실패하는 경우는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경우 도주하는 과정에서의 과속, 신호위반 등으로 인해서 2차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속 경찰관들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도주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네, 침대 위에 얇은 매트리스 형태인 토퍼를 하나 더 올려서 사용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품에 따라서 두께 꺼짐이나 색상 변화 등 품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면을 위한 제품 잘 비교해서 골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께 5cm 안팎의 얇은 매트리스인 토퍼. 특히 천연 라텍스 재질은 보건력과 항균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능성 침구를 찾는 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라텍스 토퍼 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품질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오래 썼을 때 라텍스가 꺼지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 고온에서 장시간 압축해보니 보르네오 하우스 제품의 두께 줄어듦이 가장 심했습니다. 또 라텍스는 쓸수록 누렇게 변할 수 있어서 시험해보니 가격대가 낮은 2개 제품에서 색상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단하고 푹신한 정도도 제품마다 차이가 커서 개인의 선호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대상 모두 제조 연월과 치수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일부 제품은 해외 친환경 인증 등 허위 광고도 지적됐습니다. 안정성 시험 결과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일부 매트리스에서 라돈 검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형태만으로는 일반 매트리스와 구분이 불가능하여 잠이 편한 라텍스 제품을 소지한 소비자는 원한 이에 확인 의뢰한 뒤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라텍스는 열에 약해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전기장판 등에 접촉할 경우 제품 수명이 줄어들거나 화재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조한 건강진단서와 가짜 실습 확인서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준 혐의로 모 교육원 원장 A씨를 부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병원 검진센터에 1인당 9,000원씩을 주고 교육원생 700여 명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 등을 통해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80시간짜리 실습 확인서를 가짜로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민과 유학 비자 발급에 필요한 신체 검사의 수수료를 담합한 대형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등 5개 나라의 이민과 유학 비자 발급용 신체 검사의 가격을 담합한 17개 병원에 대해 시정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병원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국가별로 신체 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인 17만 원 정도로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예비 입찰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일단 애경, 미래에셋, KCGI 등의 경쟁으로 파악이 됐는데 본 입찰을 거쳐서 올해 말 최종 선정까지 치열한 물밑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선 노선만 70여 개를 보유한 국내 2위의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를 위해 새 주인 찾기를 선언한 지 넉 달여 만에 예비 입찰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율 31%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보통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영권 프리미엄과 에어서울,
에어 부산 등 6개 자회사까지 통매각하는 것이 원칙인 점을 고려하면 매각 가격은 최대 2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건 제주항공을 운영하고 있는 애경그룹. 애경이 적격 후보자에 포함돼 아시아나 실사에 돌입하면 30여 년 전통의 대형 항공사 운영 노하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가격이 맞지 않아 중도 포기하더라도 애경 입장에선 실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도 재무적 투자자로서 입찰에 참여했고 한진그룹에 대한 공세를 지속해온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역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SK와 GS, 한화 등 대기업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분기 기준 아시아나의 부채가 9조 5,988억 원에 달하는 데다 항공기 대부분이 리스, 즉 임대여서 재무 상황이 불안하다는 점이 입찰 참여를 주저하게 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유찰 상황까지 가정하면서 가격 협상을 위한 전략을 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한일 무역 갈등 때문에 항공업계가 더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 때문에 대기업들은 좀 더 지켜보면서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여력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산업은행의 옵션 부분도 좀 더 좋은 옵션을 기다리지 않나라는 생각. 매각 주관사인 금호산업과 CS증권은 예비 입찰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실사와 본입찰을 거쳐 올해 안에 매각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매각 방식과 금액 등을 놓고 물밑 신경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망언을 한 일본 의원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주일 한국 대사관에는 총탄과 협박문이 배달됐습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독도를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다는 망언 트위터를 올린 마루야마 호다카 일본 중의원.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그가 전쟁 발언을 거듭하며 국회를 모독했다고 규정했습니다. 헌법 구조도 유엔 헌장도 무력에 의한 국제 분쟁 해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원칙을 돌이켜보지 않고 전쟁 발언을 반복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루야마 의원은 지난 5월에는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 내개성, 북방 영토를 되찾기 위해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 소속 정당 일본 유신에서 제명된 바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그런 마루야마 의원을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 수용한 것에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압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쿄신문은 마루야마 의원의 독도 전쟁 트윗이 앞서 북방 영토 전쟁 발언과 달리 크게 보도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에 총탄과 함께 협박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수신자는 이수은 전 주일 대사, 발신자 표기는 없었습니다. 소청을 몇 장이나 갖고 있고 한국인을 노린다, 한국인은 나가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공관이 안전뿐만 아니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측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일 주일 한국대사관 우편함을 파손한 혐의로 우익단체 간부가 체포되는 등 일본 정치인 망언 속에 혐한 행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악화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선결 과제로 한국 측이 징용 소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한국에서 이낙연 총리를 만나고 귀국한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과 관저에서 회동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며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바하마를 강타한 허리케인 도리안이 북상하면서 플로리다 등 미국 남동부 해안 지역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세력은 약화하고 있지만 초강력 폭풍을 동반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카리브의 섬나라 바하마를 쑥대밭으로 만든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 인구 40만 명에 불과한 곳을 지나가며 13,000여 곳의 보금자리를 파괴했습니다. 이어 미국을 향해 서서히 북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플로리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남동부 해안 지역에서는 대비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모래 주머니를 만들어 건물 등의 입구에 쌓아놓거나 유리창을 합판으로 덧대어 막아놓고 있습니다. If it gets closer, a little bit worse, we may move somewhere else, go somewhere else, at least in the meantime. So we're just gonna be watching and see what we do. 플로리다주 판비치 카운티 동부 해안에는 이미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고 판비치 국제공항은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에서도 100만 명 이상의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All those coastal counties have issued evacuation orders, and it's important that residents heed those calls. Get out now while you have time, while there's fuel available, and you'll be safe on the roads. 최근 대서양에서는 최고 등급인 5등급의 허리케인이 올해를 포함해 4년 연속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도리안의 비정상적 위력과 발달 속도는 온난화하는 지구에서 더 강력한 허리케인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현지 시각 2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해상에 있던 스쿠버 다이버용 소형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탑승자 3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화마가 정박 중인 소형 선박을 휘감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일 새벽 3시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140km 떨어진 산타크루스 섬 인근에 정박 중이던 소형 선박에서 화재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전문으로 하는 22m 길이의 컨셉션호에는 승조원을 포함해 모두 40여 명이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불로 선장을 포함한 승조원 5명은 구조됐지만 최소 34명의 탑승객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소방대는 2일 오전 3시 28분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출동했다고 밝혔고 희생자들이 있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정확한 사망 대수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AP통신은 화재 당시 갑판 위에 있던 승조원과 달리 아래쪽 선실에서 잠을 자던 탑승자들은 대부분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선박에는 46명이 최대 탑승 인원이며 110명분의 구명조끼와 뗏목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해안경비대는 현재 헬기 2대와 구조용 쾌속선 등을 사고 해역에 급파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반군 무장 조직 탈레반과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 타결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현지 시간 2일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대형 폭발이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폭발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모여있는 카불 동부 그린 빌리지에서 발생했으며 인근 주유소가 화염에 휩싸이고 총격 소리도 들렸습니다. 나스라트 라히미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이 폭발로 16명이 숨지고 119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진짜 적은 민주당이나 줄고 있는 공화당원 숫자가 아니라 가짜 뉴스 미디어라며 언론을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 역사상 미디어가 이렇게 나빴던 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묵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능을 꼬집고 최근 텍사스 등에서 잇따라 벌어진 대규모 총국 참사에는 그의 분열적 언사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은 역사를 통틀어 동맹에 있는 나라들은 번영하고 동맹이 없는 나라는 쇠퇴한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전 장관은 미 공영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발간을 앞둔 자신의 회고록 구절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매티스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방침 등의 반발에 물러났으며 사임 서한에서 동맹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북한의 호날두라고 하죠. 이 한광성 선수를 영입하겠다고 이탈리아 프로축구 명문 구단 유벤투스가 SNS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유벤투스면 호날두와 한솥밥을 먹게 됐네요.
이적료는 우리 돈으로 66억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광성 선수 1998년생으로 지난 2015년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주목을 받았고 2년 전에 이탈리아 1부 리그에 입단을 한 뒤에 2부 리그 페루자로 임대돼 36경기를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번에 우리나라와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한 조로 묶여있기 때문에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 대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광성의 모습이 보일지 궁금합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퇴근길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태풍의 앞자리에서 고온 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며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남해안 지역에 내일 아침부터 모레는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우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중서부 지방의 많은 곳은 최고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영동과 그 밖의 남부 지방에도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13호 태풍 링링은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해상에서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금요일 밤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주말에 충남 서해안에 스쳐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와 호남 지역은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들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태풍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 관련 전국이 청와대 재송부 요청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속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